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뽕뽀러뽕뽕 럭뽕기 김교수입니다. 오랜만이죠? 정식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주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달 10월 달에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을 또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아무쪼록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좀 돈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원래부터. 그런데 저도 이제 한국으로 이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제 책 선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발매한 책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에서 정치 사회 분야 탑10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10월 달에 나오는 정말 대작 책의 입문편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읽으신다면은 굉장히 10월 달에 나올 대작 책을 보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2019년 7월 1일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시작한 아주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겁니다. 그 이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금 거의 정착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고요. 일본 상품 점유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관광 불매운동도 차곡차곡 착착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일본이 조금씩 타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국민들의 일본 불매운동, 이것은 앞으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아직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정한 독립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고 산업, 기술에 대한 독립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어리석은 보복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일제 상품, 일제 부품, 일제 소재를 계속해서 써왔을 것입니다. 또한 친일 매국 세력을 이번 기회에 어떤 세력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대항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아베 정권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이루게 되는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게 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 2019년 7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3.1절처럼 수십 년 후에 11.1절이라는 기념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노재팬이라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 디자이너분께서 흔쾌히 이 로고를 쓰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경제, 기술,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책으로서 여러분이 책장에 꽂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큰 기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책을 제가 지금 판매 중이니까요. 꼭 좀 구입해 주시고 반일 종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일본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일본 국적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총 2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 분야의 수상자가 21명, 그리고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일본이 2개를 수상한 노벨 문학상, 그리고 21개를 수상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노벨 문학상을 2개나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 방송에서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인은 전략적인 판단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국인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일본인들은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일본의 서점가를 좀 살펴보면 항상 정리정돈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한다, 청소를 잘한다, 이런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의외로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일본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정리정돈이라는 게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런 능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정리정돈에 의외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오히려 어지르는 걸 굉장히 잘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본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는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하지만 개인 집에 가보면은 정말 정리정돈 하나도 안 하고 완전 물건들을 여기저기 막 쌓아놓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본 가정집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본인들이 정리정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리정돈에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화하는 것에 있어서 특화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일상생활의 단순한 단면들을 복잡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것에 있어서 특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같은 사랑, 연애, 우정, 배신, 배반, 질투, 복수 이와 같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겪고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단면들을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요.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러분 드라마로 굉장히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작품인데 고도쿠노 구루메라는 원제를 달고 있는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가미노 시즈쿠라고 하는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 드라마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작품들을 보면 별로 대단한 음식점도 아닌데, 그리고 대단한 음식도 아니고요, 주인공이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서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기똥차네, 아우 대박이야, 맛있어, 야 얼큰한데, 이 정도의 표현법을 쓰는 정도인데, 고독의 미식가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인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겹살은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탱글탱글하면서 육즙이 흘러나오는군. 대단한 절정의 맛을 자랑하고 있어. 아름다운 맛이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사여구를 넣어서 대단하지 않은 음식도 정말 대단하게 멋있게 표현하는 특성을 보여주죠.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을 마시고 막 꽃향기가 흘러 넘친다. 첫맛은 씁쓸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여운이 남겨지고 부드러운 여러 가지 표현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와인이나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일본인들은 별것 아닌 부분, 단순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 있으시겠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본인들이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의 소설을 읽어보면 별것 아닌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잘 풀어냅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2번이나 받았다는 것은 일본인의 민족적인 특성이라고, 종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문학, 소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 지금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한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다시 평화롭게 전환이 된다면 일본 문학은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일본을 빨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이 노벨 문학상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일본인들이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것 또한 전에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와 문화와 그리고 사무라이 카레 문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사회는 와라는 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환경을 벗어나면 안 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 사무라이라는 악독한 존재들에 의해서 칼로 지배받아오던 카레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칼만 없어졌을 뿐이지 사회, 조직을 통해서 칼과 같은 살벌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일본인입니다.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지배당하고 살아오던 일본인들은 사회나 조직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개인적인 모습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이중인격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일본인의 특성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인이라고 많은 교수들이 좀 따돌리고 교원들까지 따돌리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 친구들을 만들어 보려고, 제 편을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 교수들 한 명씩 포섭을 해서 같이 제가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고 재밌게 한 명씩 만나서 그렇게 재밌게 놀아주고 술값, 음식값 다 내고 정말 재밌게 놀고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편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치면 아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쌩깝니다. 그게 한국인 교수랑 친하게 지낸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조직 안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알던 모습과는요. 말투도 완전히 바뀌고요, 표정도 로봇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사무적인, 업무적인 인간으로 변한다는 거죠. 일본은 조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자신의 본 모습, 혼내라 그러죠,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술이 취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일본인입니다. 과거 사무라이가 있던 시절에 일본인들은 사무라이에 의해서 아무런 죄 없이 목이 잘려나가도 가족들은 울거나 분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내색을 하면 안 돼요. 가족이 아무 죄 없이 사무라이에게 목이 잘려나가더라도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게 운다면은 사무라이가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이냐, 지금 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다시 또 목이 잘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인척의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본의 TV 뉴스에서 한 번씩 자녀가 자살을 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에 일본의 미디어들은 부모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굉장히 부모님은 슬픔에 잠겨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거의 혼절할 정도까지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인들은 자녀가 죽더라도 훌쩍훌쩍 울 정도지 소리내어서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인터뷰에 응합니다. 제 아들을 아주 착하고 자살을 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무라이 문화가 아직까지도 일본인의 정서에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처럼 억압되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일본의 문화, 일본의 사회 조직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던 일본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속마음, 생각을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능숙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일상의 모습들을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온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문학과 같은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본인의 민족적인 특성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노벨 문학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본의 문학, 소설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본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인이 우수하다, 일본인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라는, 그리고 한국인은 노벨상을 받을 수 없는 열등한 민족이다, 이러한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이렇게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것에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문학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한국이 열등하다, 일본이 우수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한국인은 일본인이 약한 부분,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그러한 능력, 한국인이 가진 그런 특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부러워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일본인이 그렇게 억압되고 포갑적인 그런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의 문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일본인이 갖지 못한 강한 능력을 다른 분야에서 우리는 또 발휘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0과 1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사회,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전략적 판단이 중요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일본은 또다시 약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노벨 문학상 받는 것에 대해서 찬양할 필요도 없고, 물론 존중은 해야겠죠. 대단한 실력이고 대단한 작품들도 많으니까요. 존중은 합니다만, 그것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일본 노벨 문학상을 2번이나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노벨 과학상을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재미가 없었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일본에서 이주하고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또 편집자도 좀 두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영상을 자주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여러분 좀 더 재밌고 알찬 일본에 관한 얘기들 여러분에게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습니다.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있기 때문에 폭로할 수 없는 사실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제가 완전히 정착, 2주에서 정착할 때까지는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요. 이 책 꼭 많이 구입해 주시고 일본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일본이 노벨 과학상을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행운이 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록봉기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